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변증법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해보죠. 자, 사실 유물론만 가지고는 앞에서 우리가 기계적 유물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꾸로 관념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유물론, 기계적 유물론은 자연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물론이 충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그야말로 신을 배제하고 자연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물론도 발전을 해야 돼요. 기계적 유물론을 넘어서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변증법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학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얘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역학적 세계관의 한계. 앞에서 유물론은 자연을 신의 개입 없이 설명하려 했다고 했다. 최초의 유물론은 자연을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당시 자연과학인 역학에 기초하여 자연의 모든 모습을 이런 역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곧 역학의 모델이다. 기본 원리는 인과적인 원리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현상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고 할 때 비나 홍수는 모두 동일한 물이 형태만 바꾸어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인과적 법칙의 가장 단적인 예는 충격 법칙이다. 충격 법칙이란 말은 좀 어색한 말이군요. 보통 우리 충돌 법칙이라고 하죠. 두 단공이 부딪혀서 전달하는 운동량은 동일하죠. 그래서 운동 전이나 운동 후나 운동량이 동일하다 해서 바로 그게 이제 당구공 충돌의 법칙이죠. 충돌 법칙이죠. 사실 이게 전형적인 인과적인 모델입니다. 인과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과적 모델, 동일한 것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런 인과적 모델이 사실 뉴턴적 자연과학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역학적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학적 모델은 곧 한계에 부딪혔으니 역학적 모델에 기초한 근대 자연과학은 자연의 많은 영역을 설명했지만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특히 운동과 관련된 것이 대표적이다. 네, 그래서 운동이라는 개념과 생성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할 때는 주로 공간적 이동을 얘기합니다. 반면 철학자들이 이것도 역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생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일컬어서 영어로 말하면 becoming이라고 해요. become. 무엇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됨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턴적 자연과학에 기초했던 이런 모델이 되었던 역학적 세계관은 이런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턴적 자연과학은 인과론적이잖아요. 인과론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거다. 동일한 것이 외적인 모습만 바뀐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만 바뀐 거니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런 역학적 세계관에서는 A에서 B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눈에 보이는 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색깔판이 있죠. 빨강과 파란색을 섞어 가지고 돌리면은 무슨 색이 나오나요? 빨강과 파랑은 돌리면 보라색이 나오잖아요. 뭔가 색깔이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생성된 게 아니죠. 두 가지 색깔이 막 뒤섞여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가짜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질의 변화라는 건 없다.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들이 서로 뒤섞여서 우리 눈에 혼합되어서 뒤섞여서 우리 눈에 마치 새로운 성질인 것처럼 보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역학적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성, 어떤 변화,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델 자체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원인과 결과 속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성질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 유물론이 한계에 부딪히자 이를 바탕으로 종교와 관념론이 등장했다. 종교는 이런 성질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신의 개입으로 설명되었다. 이런 신은 관념론에서 이데아라던가 정신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지닌 어떤 존재자가 가정되었다. 엥겔스는 이런 신비주의적 설명을 제거하고 자연의 생성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했다. 그는 당시 출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 즉 자연의 운동을 보여주는 과학, 별의 진화, 지질학, 생물학 등에 기초하여 이를 설명하는 모델을 발견하려 했다. 그런 모델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검증법이었다. 자, 엥겔스가 이제 성질의 변화, 생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계론적 유물론을 이제 버리고 이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때 엥겔스에게 영향을 준 많은 새로운 과학이 있죠.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질학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지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됐던 거죠. 이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또 역사상 유명한 이유가 있죠.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사실 다윈에게 영향을 줬죠. 이런 뭐 지질학이라든가 또는 별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다윈의 진화론이라든가 특히 다윈의 진화론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 자체가 고정불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다. 새로운 성질이 출현하고 새로운 어떤 생물들이 출현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당시 자연과학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엥겔스는 바로 이런 진화의 과정 또는 성질의 변화라는 생성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역학적 세계관은 안 되고 이제 변증법적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은 성질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모델을 가지고는 안 되고 변증법적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변증법적인 모델은 성질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 이번에 이제 촛불의 비유입니다. 이 촛불의 비유는 플라톤보다도 훨씬 이전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일종의 비유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단초는 불이다 라는 주장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불은 하나의 비유이다. 촛불을 보자.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촛불에는 상승하는 힘과 하강하는 힘이 서로 맞서있다. 그런 가운데 균형을 이루면서 촛불이라는 독특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만물도 촛불처럼 생성하고 소멸하는 두 힘이 맞서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예. 자, 이제 촛불을 한번 잘 봐요. 흔들리면서도 사실 촛불은 동일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 대립된 힘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뭐냐면은 촛불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힘이죠. 또 하나는 타서 꺼지는 그런 힘이에요. 촛불은 타오는 힘과 꺼지는 힘, 두 개의 힘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타오르면서 꺼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죠. 촛불이 흔들리는 이유. 두 개의 힘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래도 뭔가 고정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의 진짜 모습은 두 개의 힘이 대립되는 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도다, 질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의 고정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운동은 두 가지 대립된 힘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 인력과 청력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헤라클리토스가 촛불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했고요.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철학사에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이라는 비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고 근대에 이르면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역학적 운동조차도 사실은 이런 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사고를 이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을 활력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런 활력이 사실 내적으로 모순된 두 힘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곧 헤겔이었다. 헤겔은 이런 상호작용하는 모순적인 힘을 세계를 설명하는 근본 원리로 부여했으니 이것이 곧 모순이라는 개념이다. 프랑스 국기를 보도 빨강, 파랑, 하양이 각각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침범을 안 해요. 그죠? 독립된 고유한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게 형이상처 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국 문양을 보면은 아주 철학적인 변증법적인 그런 문양이에요. 빨간색이 굽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걸로 보였는데 어디선가 이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태극입니다. 태극 모양이에요. 이 태극 모양이야말로 바로 변증법적인 철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죠. 동양에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변증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동양 철학이 음양의 이론이 굉장히 변증법적인 그런 사유 방식이에요. 힘의 작용, 상호작용, 관계, 그리고 사물의 성질, 세 가지 개념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